2013년 10월 한국이 3년 동안 공들였던 25조 원짜리 원전 사업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터키가 450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여 2023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2010년 6월 한국과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3년 10월 아베 총리가 터키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일본이 이 사업을 낚아채 갔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이 터키 원전은 일본이 한국에게서 빼앗아 갈 만큼 큰 매력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전은 건설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보증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터키에서는 이 원전 사업을 전혀 보증해주지 않고 사업체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원했죠. 사업체가 100% 자신의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이후에 전기료를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한 최저요금도 보장해주지 않기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사업을 빼앗은 것인데, 이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초저금리를 내세워 해외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음으로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원전기술 팽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6년 후인 2018년 일본이 돌연 터키 원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원전 수출 정책 또 실패라는 기사를 대문짝하게 내걸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터키에서 발을 빼기 위해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터키에서는 실망이 아주 크다라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낼 정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였죠. 터키는 에너지 자금률이 겨우 26%밖에 되지 않고 천연가스의 99%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전은 에너지 주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원전을 수주한 러시아의 기업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EDF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약 6조 원 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는 5.6조 원의 중국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냈고, 유럽에서 또한 사업자 요건을 인증받은 것에 비해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 인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예상했던 사업 비용과 일본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 비용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20조 원으로 내다봤던 터키 원전의 비용이 일본의 단가라는 무려 40조 원으로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업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일본에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 천천히 떨어지던 터키 화폐의 가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터키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같았으면 100리라에 6,000엔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100리라에 겨우 2,000엔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비용은 2배로 늘었는데 수익성은 3배로 줄어든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터키에게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터키 정부는 결국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일본에서는 원전의 저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로 호령하던 일본 원전의 명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폭망해버리자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전부 수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12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의 원전 건설이 국민투표를 통해 취소되었고, 2014년에는 타이완 원전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 원전 계획마저 백지화가 되었죠. 독일의 원전 개발업체를 1조 원에 인수하고 총 건설비 30조 원을 투자하여 영국의 원전을 짓고자 했던 계획도 수익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에서는 원전 개발을 멈추는 방향이었으나 해외 수출길이 모두 막히자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온 거죠. 지난 27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원전 중 하나인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발전소 2호기를 재승인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의 3개 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30년 내로 발생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마저 이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계략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유럽에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강력할 것인가?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서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OECD가 전망한 2020년 GDP 순위도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인 9위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휩쓴 C19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다양한 선진적 대처는 거의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감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국들을 보면 특별하게 힘 좀 쓴다는 국가들이 많죠. 다들 아시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국가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이 생각보다 약한 국가가 아니냐는 말들이 해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자면 전 세계의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받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국가입니다. 사실 괜찮은 정도를 넘어 매우 강력한 나라로 분류되죠. 이는 군사력, 경제력, 시민의식, 국제적 위상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위치한 나라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현재 한국의 상태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럽에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유럽에서 존재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 것인가를 예측해봤습니다. 위치는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삼면이 바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발트해 부근이나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사이 대서양을 바라보도록 한반도를 배치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유럽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한 칼 아이켄베리 스탠포드 대학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영향력을 넘어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한국은 유럽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한 상태일 것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말하며 서방 세계의 군사동맹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동맹기구이죠. 군사동맹인 만큼 국가별 군사력의 파워는 기구 내에서 발언권 등에서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육군의 군사력만 생각하면 세계 4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을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사면이 막혀있는 현지와 다르게 유럽은 나라별로 붙어서 대륙 안에서 모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의 육군력은 유럽 안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최고를 달릴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한국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나토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추후 한국도 군비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대항할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취지대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참여를 하여 많은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토가 군사적인 부분이라면 다음은 EU일 것입니다. EU는 말 그대로 유럽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기존의 유럽 공동체 EC의 새로운 명칭이죠. 이곳에 한국도 유럽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기관인 유럽의회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의회는 EU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거나 EU 기관들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EU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의원수는 각 구성 국가의 인원수를 배려해서 정족수를 맞춥니다. 유럽의 인구 순위를 한국까지 포함시키면 유럽에서 한국은 6위에 해당하죠. 스페인의 인구수가 4,600만 명인데 54명, 이탈리아의 인구수가 6천만 명인데 7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인구수 5,100만 명과 비례해 본다면 그 중간의 수인 60여 명의 한국인 의원이 유럽의회에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보다 인구수 대비 의원수가 많은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니 상당히 이위에서 한국의 힘이 막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무역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 순위에 IMF 세계 통계 기준 7위에 해당할 정도의 무역 대국입니다. 한국 밑에 8위 이탈리아, 9위 프랑스가 존재하죠. 유럽에 한국이 존재한다면 그냥 어느 하나 꿀리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 유럽같이 대륙이 육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 무역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자의 이동과 사람 간의 왕래가 조약을 맺은 유럽 국가들끼리는 자유로운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무역품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동아시아나 북미 등에 비해 전자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나가보면 호텔이나 음식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자산업 강국 한국이 유럽에 존재한다면 세금 혜택과 물류 이동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경쟁력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한 국격의 상승은 한국을 G7 국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국력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비교해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군사력, 경제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유럽 내 입지도 강한 상태입니다. 사실 G7 정상회의를 살펴보면 정상들끼리의 친목질 정도의 모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회의도 하지만 본인 국가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만찬도 즐기고 산책도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에 존재한다면 이탈리아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한국도 여기에 속한 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 G7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격도 올라갈 것이고 국가 브랜드도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도 늘어나겠지만 말이죠. 그 정도의 지위에 그 정도의 책임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스포츠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가 축구 경기입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는 국가가 흔들릴 만큼 응원을 하며 관심이 매우 높은 종목이죠.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는 한국에게는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럽에 존재한다면 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선수가 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유럽의 축구 열기는 한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적지 않으며 축구 실력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 10회를 진출한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지만 과연 유럽에 속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시아에서는 정상에 있지만 유럽 등 세계 최고 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죠. 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쿼터에서 득을 본 면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럽에 존재한다면 아마 당분간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들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힘듭니다. 일단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난민들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밀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또한 그들로 인해 문화적으로도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한국도 유럽에 존재하는 이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유입도 심각할 수 있죠. 한국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아마 다수의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 등에서도 다양성을 현재보다 더욱 늘려야 할 것이며 지금 사용하는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유럽에 존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한국의 강력한 국력이 지정학적으로 인해 많이 가려져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정학적 이유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험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존과 경쟁이라는 무기가 한국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인들의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아마도 한국인들의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인의 강인함과 스마트함이라는 바탕 위에 주변 국가들과의 공존 노력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국을 존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 관련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 높지만 그만큼 에너지 넘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21세기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그 중심에 현재 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